자, 지난 시간에 ESG 투자의 전략을 소개하면서 ESG 투자의 전략에는 뭐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선별 전략, 통합 전략, 테마 전략과 행동 전략 뭐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GSIA 발간하고 있는 레포트 상에 이제 통계를 보면 한 7, 8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제 텍스트들을 보면 한 6, 7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분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략들을 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ESG라는 이슈와 무관하게 자본시장에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산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ESG 투자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 때, 이제 뒤에 가면 시장 규모 이런 얘기도 좀 하는데, 그때 모든 자산군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자산군 위주로 볼 것이냐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투자 자산의 종류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이제 세 가지를 선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주식과 채권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변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이제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이제 지분에 투자하는 거죠. 그 채권은 말 그대로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런 이제 투자의 어떤 수익 위험 특성이나 자산의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나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나머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서는 이제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한 ESG 투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 또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이제 그 전략과 방법과 뭐 기법과 이런 것들이 이미 개발돼 있고,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이 강의가 뭐 그런 투자의 전략을 설명하는 이제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를 가장 이제 크게 이제 보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자산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의 전략을 크게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로 많이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식으로도 많이 나누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그 구분이 되게 의미가 이제 큽니다. 이제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의 차이는, 주식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의 전반적인 그 평균적인 성과가 있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뭐 그 종합 주가 지수의 수익률 이런 게 평균적인 성과일 텐데, 그런 그 주식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수익률 정도만 쫓아가는 이제 그런 투자, 그런 것을 이제 패시브 투자라고 그러고,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과감하게 종목 선택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액티브 투자라고 합니다. 패시브 투자는 이론상 생각해 보면 그냥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추종하는 그런 패시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 지금 한 800 몇십 개 상장돼 있죠. 그 주식들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다 사면 됩니다. 전체 주식을 다 살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시가총액의 비중대로 쪼개가지고 그 비율들을 쪼개서 다 사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800 몇십 개 되는 그 종목을 매일매일 시가총액대로 그 다시 비중을 조정하고 이제 그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리밸런싱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패시브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전체 종목을 이제 다 투자하지 않고, 그걸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유니버스의 전체 종목을 다 집어넣지 않고 시가총액이 아주 큰 몇십 개 종목 정도로 해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도 시가총액 비중 큰 것들 이제 몇십 개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제 오차가 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목 수도 좀 적당하게 줄이고, 그걸 이제 그 매일매일이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그 리밸런싱 하는 방법이나 주기도 좀 조정하고 이래가면서 적절하게 잘 이제 추정하도록 하는, 이제 그게 패시브 투자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또 잘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패시브 투자인데, 어쨌든 이건 뭐 이론상 가능하죠. 근데 이제 액티브 투자는 이론상으로는 사실 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경우 뭐 그쪽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서 다시 수익률이 이제 미래에 그 예상되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아주 효율적이라면 주식시장이 그 시장 안에서 이제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창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완벽하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제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액티브 투자 많이 하죠. 어쨌든 그런 걸 액티브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투자는 내가 쫓아가고 싶은 시장, 그 시장의 종목 비중대로 적절히 나의 이제 자금을 배분해서 투자하면 쫓아갈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코스피가 플러스가 날 것이다 라고 믿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그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 정도 쫓아가면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할 때 패시브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나의 목표 수익률이 딱 절대적인 숫자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코스피보다 플러스 뭐 1% 정도는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시장의 평균을 초과하는 뭔가 수익을 내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액티브 투자입니다. 액티브 투자하는 방법도 다양하겠죠. 그 세부적인 전략으로. 근데 보통은 이제 종목 선정을 잘하거나 타이밍을 잘 잡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얘기되는 액티브 투자의 방법입니다. 이 패시브 투자, 액티브 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은 주식의 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을 몇 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CAPM이라는 게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주가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재무 모형인데요. 그 모형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모형을 좀 보시면 액티브 투자, 패시브 투자가 이론상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CAPM이 정립될 때까지 현대적인 재무 이론이 발전해온 과정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좀 보시도록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현대적인 재무 이론이 발전하다가 여기 있는 이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게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이거든요. 그거의 약자가 CAPM인데 그게 이제 개발이 됩니다. 이 CAPM이라는 것을 이제 재무 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낸 게 이제 요겁니다. 여기서 RI가 이제 주식 I의 수익률을 얘기하고요. 여기 E가 붙은 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어떤 I라는 주식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RM이라는 것은 시장 전체 수익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이죠. 종합주가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하는 그 기대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이 RF라는 게 Risk Free Rate라고 해서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아무 위험 없이 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뭐 한 3개월 예금을 해놨다 그러면은 그때 약속된 이자를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은행이 잘 안 망하니까. 그런 게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무위험 이자율은 이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나 뭐 은행 같은 경우도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한 3개월짜리 수익률이 뭐 이자율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무위험 이자율의 대명사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무위험 이자를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프레드를 어떤 실제 주식의,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수익률에서 무위험 이자를 뺀가, 요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가 이제 결국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위험 이자율에 비해서 요 위험 프리미엄만큼 수익률을 더 주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I라는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과 시장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 간에 이런 관계가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게 CAPM입니다. 이런 관계가 뭐냐면 어떤 베타라는 값, 베타 I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주식 I의 베타라는 거죠. 베타라는 걸 딱 곱하면, 그러니까 시장 전체 대비 베타만큼 곱하면 그게 개별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 수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내포하는 의미가 이제 중요한 거죠. 시장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과 개별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 간에는 뭐 더하기 빼기 제곱 뭐 로그 이런 거 없이 그냥 선형관계에 있다 하는 거를 이 CAPM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도출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하고요. 어쨌든 선형관계에 있다. 근데 옛날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배운 거 좀 생각해 보시면은 요 이제 베타가 좀 기울기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에다가 베타를 곱하면은 그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더하기 알파 이런 게 이 시계는 없어요. 그래서 개별 주식이 시장 전체가 변화할 때 그거 대비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결국 베타가 됩니다. 이 식을 잘 보시면 요게 변하면 이 RM 빼기 RF가 1만큼 변하면 이쪽 왼쪽은 베타만큼 변하겠죠. 그래서 시장 스프레드가 1만큼 변할 때
개별 주식의 스프레드가 얼만큼 변하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이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제 CAPM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요 베타라는 그 자산 보유의 이제 특성이 되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하는 저 베타에 의해서만 I라는 주식의 가치가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베타가 1보다 크면 시장이 조금 움직일 때 개별 주식의 그 수익률이 1보다 훨씬 크게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베타가 1보다 작으면 0.5다 이러면은 시장이 1만큼 움직일 때 얘는 0.5밖에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 되겠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식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식이 내포하는 이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베타 말고는 또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매일매일 이 조건을 그대로 충족하는 이런 주식은 잘 없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결국은 이제 알파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엔 높지만. 그 두 번째는 이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하는 유일한 팩터는 이 RM입니다. RF 무위험 이자율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고, 베타도 이 그 I라는 자산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의 베타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변하면서 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바로 RM인 거죠. 그래서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결국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시장 전체 시장 수익률이라는 변수 하나에 의해서 변화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또 CAPM입니다. 그런 게 이제 이 CAPM의 수식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뭐 중요한 몇 가지 이제 그 인투이션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이 모형이 이제 1950년대, 60년대 뭐 이럴 때 제시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그 정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쉽고 간단하고 뭐 그래서 상당히 학계에서나 뭐 실무적으로나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재무 쪽 하는 사람들은 이제 CAPM을 모르는 사람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이라는 게 딱 정치하고 반듯할수록 실제 시장에 이제 적용해 보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도 이제 이 CAPM이 나오기까지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지만 영향을 준 여러 이제 사전의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20세기 중반에 정립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이론으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제 기대 효용 이론인데, 이걸 이제 제시한 펀 노이먼이나 오스칼 모르겐슈타인 같은 학자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뭐 이걸 제시한 이제 해리 마코이츠 같은 분,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샤프라는 학자가 JPM이라는 이 모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진 파마라는 분이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 같은 것도 이제 제시하고 했는데, 이런 이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요 CAPM이 이제 구성되고 했는데, 지금 방금 이름 거론된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노벨상 받으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모형이고, 시장 이 개별 자산의 RI는 RM에 의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구성된다면 주식의 가치가 항상 여기에 딱딱 맞게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면 우리가 초과 수익 낼 수가 없겠죠. 모두가 이걸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 적합한 주가가 얼마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딱 여기에 맞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면,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수식을 딱 믿는다면 이거에 따라서 시장 수익률이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I라는 주식의 수익률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현재 이미 더 높거나 더 낮거나 이제 그런 이제 괴리가 이제 보이겠죠.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가격을 계산해 봤을 때 이게 이상적인 자산의 가격보다 낮은 상태에 있으면 언젠가는 이 모형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올라가겠네, 이제 이렇게 보고 사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론상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론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가 있다면 팔아야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말하자면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제 액티브 투자할 때 한 가지 이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액티브 투자를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의 뉴스, 그러니까 정보, 남보다 빠른 정보나 뉴스 이런 걸 가지고 액티브 투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차트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액티브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법은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장 뭐 이론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이제 액티브 투자의 방법을 말해보라면, 아마도 이런 가격 결정 모형을, 이건 이제 상당히 이론적인 모형이니까 가격 결정 모형을 믿는다면 저기서부터 이제 벗어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서 사거나 팔거나 하는 식이 이제 액티브 투자가 되겠죠. 저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시장에다가 적용해 보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저 CAPM의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의 모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왜 도대체 이 모형이 잘 안 맞는 걸까 해서 이 RM 대신에 RM뿐만 아니라 다른 그 변수들을 여러 개 더 넣어가지고 요인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개선하는 노력도 있고, 요 베타를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뭐 그런 노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CAPM의 개선 모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한 가지 이제 소개하자면 뭐 요런 게 요인을 여러 개로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이제 요까지는 CAPM이잖아요. 요것만 갖고는 잘 설명이 안 돼서 다른 변수들을 좀 더 집어넣는 거죠. 이제 전통적으로 재무 이론에서는 앞에서 말한 CAPM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시장이. 근데 이상하게 어떤 또 다른 변수, RM이 아닌 또 다른 변수가 굉장히 의미 있게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 주가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게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것도 영향을 주네 하면서 이제 그런 그 CAPM에 위배되는 다른 증거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그 현상을 이제 일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나멀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주가의 일의 현상이 막 이제 보고가 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는 뭐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뭐 나중에 크게 지지받지 못하고 사라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지금까지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시장 수익률 외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걸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주식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죠. 우리가 이제 대형주, 소형주 이런 말 하잖아요. 이 기업이 이게 대형주냐 소형주냐 그거에 따라서 그 차이가 아주 무작위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규모, 그러니까 시가총액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장부가 시가 비율, 우리가 실제 거래되는 주가랑 주당 장부 가치랑 그 비율, 그것이 아주 큰 주식과 작은 주식, 그게 이제 산업군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기술주다 이러면은 시가가 장부가보다 굉장히 많이 높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도 세계적으로 차이가 나더라 해서, 이게 이제 스몰 마이너스 빅이고 요거는 하이 마이너스 로우의 약자예요. 그래서 소형주와 대형주 주가 지수의 차이, 그다음에 뭐 장부가 시가 비율이 높은 종목군과 낮은 종목군의 주가 지수의 차이, 이런 걸 계산해서 얘들을 변수로 집어넣었더니 설명력이 더 높더라. 이제 이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이제 3요인 모형이죠. 요인이 3개가 된 겁니다. 시장 수익률, 시가총액, 이제 장부가 시가 비율. 이 3가지 모형으로 이 RI를 이제 설명하는 이런 모형도 나오고요. 요 3요인 모형이 이제 다요인 모형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막 5요인 모형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설명하는 모형들이 나오는데, 더 복잡한 모형일지라도 달라지는 거 없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보다 이론상 가격보다 주가가 더 높으면 팔고 낮으면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를 추구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ESG 요소라는 것이 주가에 영향을 이제 줄 것이다, 사실은 준다는 논문들 보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 이 모형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은 거죠. 주가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ESG 말고도 뭐 수많은 변수들을 더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ESG 요소가 또 하나의 변수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S&P나 HML처럼 요거까지 들어가서 이 RI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론상 산출한 주가보다 높으면 팔고 싸면 산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면 저게 이제 ESG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CAPM이나 다요인 모형 같은 어떤 주가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모형 안에 ESG라는 이제 변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뭐 액티브 투자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ESG 경영을 잘한다고 알려진 기업, 그러니까 주로 ESG 평가, ESG 등급 같은 게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런 높은 것들 위주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이 뭐 예를 들어 뭐 정유회사라서 ESG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던 기업이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자기들 어떤 비즈니스의 뭐 펀더멘탈을 개선하겠다 하는 발표를 하면은 그런 뉴스가 주가에 이제 곧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그런 것 위주로 사실은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뉴스나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길게 설명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런 거 외에 뭐 이런 모형을 통해서
알파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투자도 ESG 투자에서 장래 가능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액티브 투자라면 이제 패시브 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의 평균을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시장의 평균을 추정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의 주가 지수를 추정하는 것이고, 주가 지수를 추정한다는 것은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을 복제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패시브 ESG 투자를 패시브하게 한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이제 ESG 지수가 있으면 그 ESG 지수를 쫓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일단 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이제 ESG 지수가 대부분 증권시장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주식과 관련해서도 ESG 지수가 쭉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것도 현재 그 ESG 지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권거래소 KRX 사이트 들어가서 현재 우리는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이 정도밖에 이제 지수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 중에서 큰 이제 뭐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 그 8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제일 큰 거 200개만 선별되어 있는 대형주 위주의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수가 발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ESG 지수도 몇 가지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뭐 산업군으로 선별하든 개별 기업의 어떤 뭐 ESG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든 지수 작성의 주체가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건 이제 KRX 이제 한국거래소죠. 주체가 나름 이제 선별해서 종목을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를 구성하면 그 종목들의 평균적인 수익률 계산하면 그게 이제 ESG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추정하고 싶으면은 투자자가 이제 따라갈 수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직접 그 종목의 비중대로 이게 구성해가지고 하는 수가 일단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투자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녹록치가 않아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패시브 투자할 때는 대부분 간접 투자를 합니다. 간접 투자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펀드에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시브 투자에 현재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기 있는 펀드라고 하면 이제 그게 ETF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뮤추얼 펀드나 이런 거는 최근에는 그렇게 그 인기가 많지가 않고 어떤 인덱스를 추종하는 이제 그런 펀드, 이제 패시브한 펀드가 꽤 오래전부터 사실 인기를 더 많이 끌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그냥 일반 펀드인데 인덱스 추종하는 거를 인덱스 펀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펀드 자체가 중견거래소에 상장이 돼가지고 펀드를 우리가 가입하고 환매하고 하는 식으로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펀드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펀드가 ETF죠. 최근에는 이제 펀드 시장이 거의 ETF가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러니까 ESG 투자, 그러니까 ESG 지수를 추종하는 ETF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데 가입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ETF 중에서 ESG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에는 그렇게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구글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그냥 ESG 한 칸 띄고 ETF 이렇게 쳐보시면 셀 수 없이 많은 ETF가 이미 출시돼서 판매되고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ESG ETF가 있으면 거의 가입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대한 ESG 패시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주식에 대한 투자를 액티브 패시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뭐 그 안에서 ESG 투자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하는 주식에 대한 액티브 패시브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에 대한 액티브, 그러니까 ESG 투자를 액티브하게 하려면은 이제 ESG 관련된 뭐 뉴스나 ESG 평가나 이런 걸 참조해서 하거나 좀 더 이제 이론적으로 가치평가 모형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ESG라는 팩터가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그 모형 자체가 연구되고 개발돼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다음에 패시브 투자를 할 때는 이건 지수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할 만한 지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형 ETF는 이제 자기가 어떤 지수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내가 이런 걸 추정하겠다 하고 이제 ETF 자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대형 ETF가 아니면은 보통 기존에 있는 지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식을 쓰건 그 패시브 투자가 추정할 지수가 있어야만 패시브 투자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수의 존재 여부가 주식에 대한 ESG 패시브 투자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가르는 이제 인프라가 되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주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